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레벨업 주식회사의 신정규입니다. 오늘 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백엔드.ai 플랫폼을 활용하여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백엔드.ai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백엔드.ai를 만들게 된 계기, 그리고 백엔드.ai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 설명을 드린 다음 오픈소스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 백엔드.ai를 통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될 때 처음 겪는 요구사항들에 대해 설명을 드린 다음 그런 요구사항들을 맞추기 위해 구성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이미 도입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각각의 특성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대한 플랫폼인 백엔드.ai를 직접 구축하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베타 테스트 중인 백엔드.ai에 대해 클라우드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 사이즈는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10배 이상씩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연산 자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이렇게 큰 연산 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GPU는 굉장히 감가상각이 짧은 기기에 속합니다. GPU의 수명은 약 2년 정도이고 새로운 버전은 2년 정도마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의 주기는 더 짧습니다. 텐서플로우는 석 달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파이토치도 비슷한 속도로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환성은 굉장히 쉽게 망가지고 2년이나 3년이 흐른 후에 코드들은 돌릴 수 없게 되죠.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AI 모델, 딥러닝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은 굉장히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초반부에는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분석하는 CPU에 굉장히 의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GPU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압축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배치를 하거나 GPU 간 통신이 필요한 경우 또는 데이터를 추적해야 되는 다양한 종류의 I/O가 필요한 작업들이 이어지게 되죠. 또한 이런 I/O, 인풋 아웃풋 가속 기능들이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서 설정하는 복잡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GPU와 GPU가 직접 통신하는 GPU 피어링, GPU가 실제로 기계의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다이렉트 스토리지, GPU와 CPU 간의 메모리의 경계를 없애주는 리사이저블 바, 이런 모든 설정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그런 것들을 함께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소프트웨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과거의 포트란부터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잭스나 플렉스, 하이코까지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야 하며,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각각 자신이 돌아가는 다양한 종류의 CPU와 GPU에 따라 빌드하는 방식과 지원하는 방식이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엄청난 복잡도를 가지는 AI 개발 시스템, 그리고 AI 서비스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백엔드.a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엔드.ai는 AI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가장 밑에 있는 커널 부분부터 가장 위에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모두 통합하여 제공하는 올인원 운영 플랫폼입니다. 초기부터 오픈소스로 개발을 하였고 현재도 오픈소스 버전을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또한 이런 백엔드.ai 오픈소스를 버전으로 한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현재 약 50여 개 이상의 회사 및 기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백엔드.ai가 뭐냐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AI를 훈련하고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에 관련된 관련 기술들과 이 플랫폼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워크로 제공하는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통합 솔루션 및 플랫폼을 일컫는 말입니다. 굉장히 여러 개의 오픈소스 패키지들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백엔드.ai를 통해서는 수백 대의 노드를 사용하여 큰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을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을 컴퓨터에게 일임해서 진행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할 때 GPU를 잘게 쪼개서 분할 가상화 기반으로 많은 서비스를 동시에 돌리는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7년 전 정도에 발표한 게 있는데요. 7년 전에 파이콘에서 이제 회사가 세워지고 약 3개월 정도 지나서 베타 버전을 들고, 알파 버전을 들고 파이썬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같이 발표를 했던 3명이 생각을 하기에 이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 빠르고 시스템과 학계가 후행하게 되는데 이런 발전 속도의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과정에 자동화를 도입해서 메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계산 의존적인 학계 분야의 속도를 사회의 발전 속도와 맞추기 위해서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을 전부 다 빠르게 자동화를 해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클라우드 기술과 AI 기술을 동원하여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여 이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제 재현 가능한 데이터 연구 플랫폼으로 시작을 해서 2015년 말쯤에는 AI 플랫폼이 되었죠. 당시에는 백엔드.ai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소르나라는 이름이었고요. 그때는 텐서플로우가 나오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은 카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 저희가 모여서 생각을 하기엔 컨테이너 기반으로 리소스를 고밀도로 관리하는 분산 처리 플랫폼과 그걸 쉽게 사용하기 위한 편의 기능을 구현하면 대충 6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당 발표를 마쳤었는데 1.0을 만드는 데까지 그때부터 2년 반이 걸렸고요.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발표하고 판매에 들어가기까지는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2016년도에 0.9를 내놓으면서 오픈소스화를 했고요. 2017년에는 정식 버전을 공개하면서 API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를 했고 2018년에는 프랙셔널 GPU라고 부르는 GPU를 가상화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고 여러 노드들을 동시에 동원해서 모델 훈련을 가속화하는 분산 훈련 기능도 거의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엔 안정성에 집중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처음 발표를 했고요. 이제 DevOps를 약간 확장한 MLOps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능을 함께 빌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쉽게 패키지를 설치하고 운영시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로컬 패키지 저장소 기능을 추가하고 초고속 스토리지 솔루션 가속 기능을 포함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AI 가속기 다양한 GPU뿐만 아니라 IPU나 아니면 TPU 같은 다양한 가속기를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GPU를 지원하는 부분을 추상화하면서 미래의 전력대 성능비가 중요해질 세상을 대비하여 암 아키텍처를 지원하도록 플랫폼 전체를 멀티 아키텍처로 포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커스텀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빌드하는 기능과 예전 2019년부터 도입을 했던 AI MLOps를 완전 독립 기능으로 떼어서 훨씬 더 강력한 인터페이스와 함께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백엔드.ai는 기본적으로는 듀얼 라이선스 모델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의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는 상업용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LGP의 V3로 코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많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API, 앱들은 다 MIT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만 들어있는 기능들은 그 코어를 손을 대지 않고 플러그인 또는 저희가 직접 제공하고 있는 그 오픈소스 SDK를 이용한 별도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죠. API 서버는 개인 PC나 서버에 사용자가 스스로 설치를 하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API 클라이언트는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내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내 웹페이지 또는 서비스에 통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SDK는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 노드.js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의 UI와 웹서버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을 하고 있고 데스크탑 앱까지도 윈도우, 리눅스, 맥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다양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줄리아, R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언어들은 백엔드.ai environment라는 허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으며 17개의 언어 및 5종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도커 허브 또는 저희가 직접 제공하는 자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오픈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environment는 백엔드.ai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직접 도커 이미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약 10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포크리프트라고 부르는 이미지 빌더가 최근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템플릿 기반으로 쉽게 클릭을 하여서 나만의 과학 연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해드리는 GUI 도구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오픈소스에는 일반 기능과 완전한 동작을 하는 모든 소스 코드를 포함한 채로 GPL과 MIT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여기에 큰 대기업이나 큰 기관 또는 연구소 등에서의 조직 관리 기능, 그리고 대규모 시스템 및 최적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튜닝들과 모니터링 도구들, 그리고 시스템 보증을 포함한 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꿈을 오픈소스로 이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과정을 돕고 그분들이 편하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건 오픈소스로 공개된 버전을 엮어서 간단하게 데모로 만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게 웹 UI입니다. 오픈소스 버전이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세션을 본다거나 아니면 코드를 가지고 온다거나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용자들이 초청하고 그리고 공유 폴더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의 목록은 언제든지 이미지 탭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레지스트리를 등록하여 임의의 레지스트리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원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원을 연결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환경 성적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시작을 해본다면 환경을 고르고 자원량을 고르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약 3초에서 5초 이후에 바로 내 환경이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럼 바로 터미널을 띄워서 터미널을 직접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터미널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헬로 월드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되죠. 그리고 역시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파일을 바로 편집하거나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을 코드를 만들어서 텐서플로우를 바로 사용하는 등의 간단한 동작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가 되면 끄면 되죠. 오픈소스 버전을 설치하시면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자가 사용자별로 GPU를 할당하거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늘어나는 다양한 환경들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끊임없이 나오는 환경에서 이 모든 것을 백엔드.ai라는 거대한 버추얼 클러스터로 추상화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슈퍼컴퓨터를 한 대 사서 그거를 여러 사용자들이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만큼 쓰다가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확장하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엔드.ai는 2015년 8월에 처음 공개한 이후에 2016년 오픈소스와 2017년 1.0을 내놓고 백엔드.ai로 브랜드를 바꾼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버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첫 번째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하반기에 출시가 되었고요. 2020년과 2021년도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버전인 22.09에 이르러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서비스하는 과정을 대규모로 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과 AIOps UI를 독립시킨 패스트트랙이라는 플랫폼을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포크리프트라는 이미지 빌더 기능도 같이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적으로는 저희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들을 가장 처음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 공개를 하고 이제 그런 혁신들을 배달하는 길을 계속 해왔고요. 이 AI 분야에서는 각 분야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백엔드.ai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왔습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요약해 보도록 하죠. 매니저와 에이전트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녀석이고 에이전트들은 도커나 컨테이너D, 쿠버네티스도 가능한 여러 종류의 VM도 사실 가능합니다. 여러 종류의 에이전트들을 포괄 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한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파일럿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파일럿은 워크로드를 배정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계층이고 우리가 보통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부르는 역할과 스케줄러라고 부르는 역할을 통합한 일을 합니다. 백엔드.에이전트는 도커나 컨테이너D 기반의 컨테이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쿠버네티스 파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의 VM 솔루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동하고 여러 컨테이너들을 엮어서 그 분산 처리를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담당을 하면서 워크로드 매트릭이 한 곳에 쏠리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한 곳에 집중시키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멀티노드 트레이닝을 위해서 다중 가상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GPU 네트워크와 사용자 계층 네트워크, 데이터 트래픽을 분리하고 앱 프록시 계층의 연결을 관리하면서 실시간으로 앱 이미지를 조합을 해서 사용자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컨테이너 파일럿이 왜 굳이 하나 더 있어야 하느냐?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쿠버네티스는 딥러닝 워크로드엔 적당하지 않은 툴이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은 MSA를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고 컨텍스트를 유지하거나 배치 작업을 하는 과정과 정확히 반대되는 지향점을 위해서 개발을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로드 밸런싱 정책부터 시작해서 스토리지 관리, 네트워크 계층 추상화 아니면 드라이버 추상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쓰고 버리고 바로 새로 시작하는 그 아키텍처의 특화가 되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최적화를 하기 위한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ai 컨테이너 파일럿은 쿠버네티스 대신 대규모 분산이나 자원 집중 워크로드를 맞춰서 독자적으로 설계된 컨테이너 및 VM 오케스트레이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화 계층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멀티노드의 GPU 직접 통신을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들을 섞어서 사용한다거나 하는 등의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되었죠. 쿠버네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쿠버네티스를 직접 컨테이너 파일럿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스케줄링과 오케스트레이팅을 컨테이너 파일럿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보다 훨씬 더 최적화된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트레이닝,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기술 혁신을 이루었는데 시간상 굉장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GPU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해보고 나머지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나 프록시 서버, 스토리지 프록시 등의 기능과 클러스터 세션, 그리고 도메인 기능, 그리고 폐쇄망을 위한 자체 패키지 서비스 저장소, 그리고 ARM64 지원, 쿠버네티스 지원과 AI 가속기 및 하드웨어 지원 추상화 레이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GPU 가상화만 말씀드리면 이 기술은 저희가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쿠다 가상화 계층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 쿠다뿐만 아니라 다른 GPU에도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분할의 제한이 없는 특징이 있고요. 원하는 컨비네이션의 계산을 담당하는 스트링 멀티프로세서와 램을 임의의 조합으로 만들어서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GPU나 고가의 GPU를 굉장히 많은 수의 GPU로 쪼개서 사용을 하되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혀 수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엔비디아 플랫폼과 통합하여서 현재 저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DGX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의 운영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인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AI 액셀러레이티드 프로그램의 멤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AI 플랫폼으로서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쿠다, MRG나 MPS 같은 유사 기술들이 있지만 이런 기술들과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이며 이런 MRG가 갖는 유연하지 않은 부분, MPS가 갖는 보안의 불안한 부분들을 모두 해결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이 안 쓰는 자원을 수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용이 가능하며 내가 여러 가지 작업을 계속 반복시키고 싶을 때 사용 가능한 패스트 트랙이라는 도구도 통합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연산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스토리지 솔루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스토리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시스템 관리자라면 내 시스템 전체가 지금 몇백 대의 노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조작을 할 수 있고 통계를 낼 수도 있고 또한 정말 통계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시보드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태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각 사용자들의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팀별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런 엄청난 데이터들을 어떻게 리텐션 하는지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덕션 시스템에 가면 이렇게 패스트트랙 MLOps 파이프라인에 해당하는 매니저와 패스트트랙 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은 컨테이너 그룹은 에이전트들이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담당하게 되죠. 이미지를 빌드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하버와 포크리프트가 맡게 되고 모니터링, GUI와 그 관제는 이제 대시보드 웹 UI 컨트롤 패널, 데스크탑 앱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보안 로그는 JL이라고 부르는 저희 자체 보안 레이어가 담당을 하고 있고 패키지 저장소를 위해서 레저버라는 솔루션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기업들과 공공기관, 대학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왔는지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발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관들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사의 영업 도메인, 사업 도메인과 AI를 결합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런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는 기업들은 자신의 도메인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있고 그것에 대한 엄청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메인에 특화된 기술 경쟁력이 AI 분야로 그대로 확장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도메인에 특화된 기술이 더 발달된 회사일수록 데이터 과학 기반의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과학 기반의 의사결정을 돕는 AI부터 시작해서 아예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장하는 AI 분야로까지 AI 점진적 도입과 이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GPU 팜을 가지고 있거나 CPU 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솔루션과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비용을 감소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죠. 세 번째로는 기존 사용자들이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고 내가 원래 하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여러 가지 일을 자동으로 진행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분야가 성장세가 굉장히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래에 발생할 복잡들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결합 부분에 대해서 도메인별 모델을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템플릿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분야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있고요. 이건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콜래버레이션 하는 팀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또한 딥러닝 기반의 이제 시각화 도구나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구와의 유기적 결합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투자 부담 관련해서는 쿠버네티스 파드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걸 연결해서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고, GPU 자원 같은 경우에는 GPU 분할 가상화를 도입하고 컨테이너 파일럿 기반으로 GPU 사용을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큰 회사의 여러 인증 체계와 연결하기 위해서 플러그인 기반으로 LDAP 인증을 기본으로 지원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싱글 사인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개발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딥러닝과 빅데이터 연구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이고요. 그리고 또한 AI, MLOps 소프트웨어, 그리고 환경을 빌드하는 솔루션을 동시에 개발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성 관련해서는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하드웨어들과 새로 생기는 패러다임들을 선도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등장할지 모르는 새로운 가속기에 대한 플러그인 형태의 지원과 다양한 초고속 스토리지 벤더들을 가속 기능 통합을 통해서 데이터가 병목 지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희의 가장 첫 번째 고객분에 속하시는 분들인데요. 대학에서 GPU가 많지 않은데 다수의 수강생들을 동시에 실습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또 실제로 실습하는 플랫폼과 독립적으로 이 자원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해야 되는 경우였죠.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 구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점점점 팜을 키워나가면서 초기 16대의 GPU로도 80명이 동시에 실습을 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리소스 정책을 적용하여서 방학에는 연구자들만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개강을 하면 학생들에게 또 자동으로 그 자원을 별도의 그룹으로 할당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다양한 종류의 시나리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보다 요구가 많을 때 적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인데, 이제 학내에 AI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팅 센터에 AI 클라우드 자원을 구축을 하고 여기에 백엔드.AI를 도입해서 전교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수업이나 교육 연구 등의 다양한 종류의 워크로드를 이 플랫폼 위에서 돌리면서 자원량을 다양하게 할당받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성균관대학교 내의 슈퍼컴퓨팅 센터에 과금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체 클라우드를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과금 시스템도 통합을 한 거죠. 그리고 만일 이 플랫폼과 같은 경험을 누리고 싶은 연구실들이 자신의 독립적인 자원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픈소스 버전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독립적인 자원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내에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하드웨어 종류를 늘려가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들이 같은 팜함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리소스들과 새로 등장하는 리소스들을 통합 관리를 하면서 여기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과 데이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사용자 환경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용하는 자원을 다양하게 관리자가 배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가장 큰 요구사항이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를 하나의 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매트릭 사용률이 낮거나 하는 곳은 이제 할당량을 조금 더 줄이고, 실제로 부족한 부분은 할당량을 더 늘리고, 또 사내에서 과금하는 시스템과 연동하여 조직 간의 자금 과금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 계속 커지고 있는 곳인데, 연산 자원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무중단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목표인 곳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수요들도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장비를 계속 도입하려는 수요들도 계속 있는 곳인데, 여기는 기존 분석과 모델링 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하드웨어에 맞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도입을 하고 싶은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백엔드.AI의 앞에서 설명드린 오픈소스 environment registry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및 환경을 업데이트하고 테스트를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또한 더 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안에서만 이 리소스를 쓰는 게 아니라 공동 연구나 아니면 외부 협업을 위해서 일부 리소스를 외부에 제공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하드웨어 팜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도메인은 완전히 별도인 백엔드.ai 도메인 기능을 사용해서 독립된 사용자 경험을 양쪽 서로 다른 집단에게 제공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다양한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빅데이터 처리용 CPU 노드와 이제 그 빅데이터를 처리한 빅데이터로 AI를 만드는 AI 트레이닝 노드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그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운영계를 3중화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한 노드당 4개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를 별도로, 그리고 컨트롤 네트워크도 별도로, 그 다음에 GPU 간 네트워크는 인피니밴드로 별도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저 플레인도 별도로 구축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데이터 입출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또 멀티노드 GPU 통신을 통해서 GPU 트레이닝의 속도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약간 대륙을 건너가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경우였는데요. 이 경우는 엄청나게 큰 팜에서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GPU 간 직접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산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안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는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로컬 패키지를 제공해주는 저장소 솔루션을 레저버랑 결합해서 내부에서는 뭐 파이썬 패키지를 PIP로 쉽게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영체제 컨테이너 이미지에 우분투 패키지를 쉽게 APT로 설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 조직들의 외부 기관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의 격리 도메인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오픈소스로 구축을 할 수 있고요. 엔터프라이즈에 해당되는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은 이제 별도의 엔터프라이즈와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 예는 클라우드.백엔드.ai인데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베타 테스트로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관리에 부담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퍼스널 클라우드는 현재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오픈소스로 직접 구축할 수 있는 백엔드.ai와 동일한 형태를 클라우드 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플랫폼입니다. 지금 현재 알파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팀 클라우드는 퍼스널 클라우드에 더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 피처들을 결합을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자원을 뭐 엄청나게 자세히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팀 단위로 자원을 좀 복잡하게 할당을 내가 직접 팀 오너가 되어서 나의 팀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른 자원들을 다르게 할당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팀 시나리오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완된 기능입니다. 특징으로는 월드 콘솔이라고 해서 이미 내가 갖고 있는 GPU PC나 아니면 GPU 클러스터가 있으면 그걸 팀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GPU 사용 요금이 굉장히 내려가게 되겠죠. 내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초대규모 AI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AI 모델 서비스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을 할 때는 저희가 AWS와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를 모두 결합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GPU와 TPU를 할당 요청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오토스케일을 하면서 기본 자원은 IDC에 저희가 이미 구입을 해서 구축을 한 GPU 리소스를 사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운영 비용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백엔드.ai가 뭐냐에 대해서 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됐는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개발하게 된 계기와 목표를 소개를 드리고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오픈소스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버전 양쪽이 어떤 파트를 맡고 있고 어떻게 이 그러니까 회사로서 오픈소스를 하면서도 동시에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엔드.ai를 사용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겪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저희에게 요청했던 다양한 종류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실제로 반영해서 마지막으로 구현이 된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예들 중에 저희가 실제로 개밥을 먹는 솔루션인 백엔드.ai 클라우드에 대한 간단한 구조 설명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일을 저희가 왜 하고 있느냐, 오픈소스로 개발을 하고 이 오픈소스 기반의 회사를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오늘 다른 세션에서 발표를 해주신 여러 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혁신을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기업용 AI 개발 플랫폼으로서 세계 최고 성능의 엔드투엔드 AI 소프트웨어로 백엔드 AI 엔터프라이즈를 만들고, 이 기반이 되는 백엔드 AI 코어는 전부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함으로써 만일 엔터프라이즈 규모에서 굉장히 큰 모델을 만들 때는 초거대 AI 모델을 빌드하고 개발하는 플랫폼으로서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면서, 작은 규모의 모델을 내가 만들 때, 그리고 그렇게 큰 관리 같은 게 필요 없을 때는 오픈소스를 버전을 통해서 간단하게 AI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설치조차 어려움을 겪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백엔드 AI 클라우드를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엔터프라이즈 기능 대다수를 클라우드로 가지고 온 팀 클라우드도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 저희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는 이런 딥러닝 모델을 AI를 어디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오픈소스를 만들면서 이걸 통해서 뭔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AI를 보급하는 것이 저희의 개발 목표이자 저희가 회사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